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일입니다. 19일. 네, 이거에 맞춰서 정당 개정안이 또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나흘간 시카고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거 직전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 2024년 민주당 정강 정책 최종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특히 이제 한반도 부분이 아무래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을 포함한 북한 도발에 맞서서 동맹들 특히 한국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그 쿼드하고 오커스 같은 다자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걸 우선시해왔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요. 네, 네.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이 아첨하고 정당화하고 북한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면서 이 지역의 다른 접근법을 취해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그 방위비 인상 압박 겨냥해서 트럼프가 무역 분쟁을 놓고 주한미군 철수를 들먹이면서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협박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내용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든 리더십 아래서 네. 미국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3자 협력을 강화해서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하고 공조해왔다는 점도 집어넣었습니다. 네, 우리가 특히나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들 첫 번째로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민주당이 그 야당일 때인 그 2020년 대선 직전에 이제 만든 그 정강이 지금까지 유지가 돼 왔는데 거기 들어있던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어떤 배경인지 주목이 되는데요. 네. 그 지금 2020년 그 마련된 정강을 보면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実現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핵화 목표 자체가 아예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있는 정강에는 동맹하고 함께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이것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도 그 대목이 없습니다. 네. 이 배경이 뭘까 이야기가 좀 분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네. 그 4년 전에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집권당이고 그리고 이제 달리 또 재집권을 노리는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한반도 정책의 현실적인 측면을 더 반영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금 미국에서 그 몇 차례 대화하자고 했는데 일체 응하지 않고 있죠. 그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그런 점을 시사한 것 같다는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트럼프와의 차별화를 이렇게 좀 부각시키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발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인 한국을 보호하는 걸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초점으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상당히 현실적인 동북아 정책을 반영하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비핵화 목표를 어떤 명명한 선언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다고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북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는 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 북한이 비핵화 대신 핵 군축하자 이런 식으로 그 대화 협상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언급이 빠진 것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어떤 인권을 중시하는 외교를 유지해왔는데 그거하고는 좀 상반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언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완충지대를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그동안에 이제 그 러시아 그 쿠르크스죠. 네. 쿠르스크 지역을 급습한 게 그 러시아 국경에서 가까운 우크라이나 북부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연설하면서 네.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방어작전의 최우선 임무는 러시아 전쟁 잠재력을 최대한 무너뜨리고 최대 반격을 실행하는 거다 하면서 여기에는 쿠르스크 작전을 통해서 침략자 영토에 완충 디젤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필요했던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습 전투 기습 목적을 밝히는 건 좀 처음이라는데 의의가 또 있다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확실하게 언급을 한 건 처음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기습이 2차 대전 후 그 러시아 본토에 대한 가장 큰 공격으로 지금 평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네. 또 우크라이나군 주장은 뭐 상당한 지금 진전을 이뤘다는 거고요. 이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외신은 이거 관련해서요. 그 푸틴도 지난 5월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그 벨고로드를 포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그 우크라이나 히르키우를 공격을 했었을 때 푸틴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 갔었는데 완충 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를 공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작전이 러시아가 목표로 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구역을 만들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젤렌스키가 한 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의 언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종전 얘기가 나온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걸 앞두고 양쪽 간에 어떤 그 서로 어떤 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기싸움을 하는 측면도 거듭 엿보입니다. 네. 러시아 쪽의 얘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 러시아 외무장관의 언급이 있네요. 어제 러시아 국영 TV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 사람 얘기는 미국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젤렌스키가 절대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 감히 못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비밀 접촉설 얘기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부인했습니다. 카타르하고 트리키에 그러니까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끼어가지고 뭐 양쪽의 어떤 그런 거 협상을 위해서 비밀 접촉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소문일 뿐이다.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또 그 푸틴 대통령도 그런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 살펴볼까요? 그리고 지난 2022년 9월에 그 러시아 천연가스가 그 유로브라는 해저 가스관이 그 노르트 스트림 해저 가스관이 폭파됐었죠. 아직 그걸 뭐 조사하고 했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또 라브로프 장관 얘기는 미국이 배후라는 의혹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사 결과는 그렇게 발표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네. 그 사건도 미국 없이는 안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분석인데요. 이란 가자 휴전 협상 뭔가 물밑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란이 보복하겠다고 계속 경고를 네.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그 안보 전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그 네. 안에 보면 이란이 겉은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서도 계속 물밑에서 그 가자지구 협상, 그 휴전 협상 그 중재하는 나라들 카타르, 뭐 이집트하고 계속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 악시오스도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란이 계속 물밑 접촉하는 게 이란도 사실 전면전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미국이 추가 제재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휴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강하다는 겁니다. 네. 이란 고위 당국자들도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최근에 서방 언론에 이렇게 이 가자 휴전이 성사가 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보복이 자제될 수 있다는 그런 시사를 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지금 휴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란은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뭐 좀 상반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도 전면전은 부담스러워한다. 그렇죠. 라는 게 골자네요. 이런 가운데 네. 지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네. 지금 뭐 굉장히 바쁩니다. 어제도 이스라엘을 다시 가서 네타냐후를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총리실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미국의 인질 석방 제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는데 블링컨 장관도 회동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네타냐후가 그 미국의 가자 휴전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는 하마스가 그럴 차례라고. 블링컨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계속 지금 압박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집트로 가서 이제 또 이집트하고 또 얘기를 하고 빠르면은 현지 시간 수요일쯤 내일이나 모레쯤 카이로에서 휴전 협상이 다시 열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하마스는 지금도 뭐 계속 버티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과 중국과의 관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대나무 외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베트남 신임 서기장의 외교에 대한 얘기네요. 그 베트남이 이제 서기장이 사망했죠. 그래서 이제 신임 공산당 서기장이 이제 임명이 됐죠. 또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임명되자마자 첫 외유로 중국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가서 어제 시진핑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영 매체 보도는 이제 시진핑이 아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좋은 업무 관계는 물론이고 개인적 신분도 쌓고 싶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어떤 그런 이런 운명 공동체를 네. 더 깊게 추진하자 이런 얘기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항상 외교에서 베트남을 좀 우선시해왔다 이런 얘기. 그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럼 서기장도 중국이 세계 평화 이런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이제 이렇게 화답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정상이 협력 문건 존식에도 참석했다고 이게 신화통신이 전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럼 서기장은 이제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도 찾을 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네. 달에는 이제 국가원수 자격으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가서 바이든도 만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는 이렇게 신임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중국,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게 이런 이른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기조를 거듭 확인한 거다. 대나무라는 게 단단하지만 또 유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모든 주요국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이 작년 9월에 베트남 국빈 방문해가지고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높였죠. 거기 실세라 그해 12월 시진핑이 역시 베트남에도 가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합의를 해서 지금 베트남에 대해서 계속 미국, 중국이 계속 구애를 하는데 베트남은 그 사이에서 뭔가 좀 적당한 그런 균형 외교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과도 미국과도 좀 유연하게 관계를 맺으려는 베트남의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증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상황이 폭락 이후에 충격 이후에 미국 증시는 좀 강하게 반등을 그렇죠. 하고 회복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다 사라졌나 싶지만 사실은 경고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계속 좀 나오는가 봅니다. 항상 양쪽 목소리가 네. 다 나오는데 월가 쪽에서 비교적 묵직한 기관에서 미국 증시 간단하게 보지 말라 이런 경고가 좀 나와서 그걸 좀 제가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JP 모건이 그러니까 보고서를 냈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 급락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고편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6일인가 그때 미국 침체 우려 때문에 폭락했죠. 네. 그래서 이제 2년여 사이에 최악의 손실을 이제 촉발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JP 모건 분석은 시장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같은 것, 그 다음에 이제 캐리 트레이드 해서 우려를 한꺼번에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회복되면서 일각에서는 일시적 변동에 따른 과잉 반응 아니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JP 모건 분석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전초전이라고 자기들은 본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보통 예고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더 큰 게 온다라는 거잖아요. 본편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강한 경고일 수 있는데 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캐리 트레이더들이 이제 한번 이런 그걸 겪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증시의 또 변동성이 또 촉발이 되면 그때는 이 캐리 트레이더보다는 어떤 시장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촉발될 수 있다는 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성장 우려 재부각이 어떤 다음번에 방어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번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개로 거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거품 좀 그렇죠. 많이 올랐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스완 아시다시피 네. 이제 가능성은 작지만 터지면 상당히 충격이 큰 그런 걸 의미하는데 블랙스완 베팅으로 유명한 유니버설 인베스트먼트 마크 스피츠나겔 CIO의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증시 거품 이 정점이었다는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네. 사상 최대 규모 증시 거품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촉발된 최근에 미국 침체 우려발 글로벌 증시 급락이 전초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안 좋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의견들은 뭐 예고편이었다, 전초전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 하고 사람 있는 얘기는 거네요. 내가 이렇게 월가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다. 네. 하면서 2007년하고 비교해도 이번에는 상당히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연결성이라든가 취약성도 훨씬 커져서 앞으로 뭐가 방아쇠가 당겨지면 훨씬 단축된 경로로 일이 진행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주식 거품 정점에 온 건데 투자자 대부분은 이런 그 폭발했을 때 그 파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다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준이 지난 10년여 그 제로 금리를 쭉 유지해서 신용 거품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압력 때문에 이게 곧 붕괴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경제가 워낙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전의 시장 붕괴보다 상황이 유사시가 되면 더 심각한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도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자금 조달 빙하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주식 관리 그 지오라는 미국 플랫폼 카르타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쭉 분석을 했는데 그 미국 스타트업들이 2021년에서 2022년 호황기에 네. 엄청나게 차입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나가는 스타트업도 그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산 가능성이 훨씬 커져서 지난 1년 사이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한 60%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파산한 기업들이 좀 많아졌다는 집계가 있나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네. 그 고객사 중에서 지난 1분기 기준 한 250여 개사가 파산을 한 걸로 그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중에 보면은 뭐 핀테크 업체 텔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개 언급이 된 겁니다. 그 라이브 스트리밍 웹사이트 카페인도 그렇고 헬스케어 스타트업 올리브 그다음에 이제 그 위워크도 지난해 11월 그 파산 신청을 했죠. 이런 걸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호황기의 후유증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황기에 너무도 많은 기업이 네. 무차별 차별했기 때문에 그때 이런 그 스타트업의 생태계의 그 고통스러운 조정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그 벤처 투자가 급격히 줄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탄탄한 스타트업조차 차입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기업 공개라든가 인수합병 감소 때문에 여기 이제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금줄이 더 마르는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다는 거네요. 반면에 좀 좋은 쪽은 없습니까? AI 쪽은 그래도 계속 지금 작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벤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한 400만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산 중과세가 둔화하지 않으면 이 충격이 미국 경제의 다른 분야로도 파급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계속해서 좀 우려를 한편으로 낳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글로벌 자동차 원래는 돈줄에서 수렁으로 전락하고 있다.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그저께 진단을 했는데요. 네. 중국 그 자동차 업체들이 그 지금 이제 뭐 그동안에 외국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가 정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 좀 발을 빼고 싶은데 중국 그 전기차 시장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의 핵심이고 중국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외국 브랜드들이 발을 빼고 싶어도 빼지 못하는 그런 그야말로 어중간한 상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진단도 했습니다. 폭스바겐 뭐 그다음에 그 GM 같은 경우도 지금 전에 없이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그 GM의 그 메리 바라 CEO도 지난달에 이제는 중국에서 돈을 버는 외국 사람들이 극소수다 이런 점을 실토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렇지만 수익성이 뭐 떨어지고 돈을 잘 못 번다고 해서 쉽게 철수할 수 없는 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죠. 중국 시장에 네. 발을 빼지도 못하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전문 리서치 업체 시노오토 인사이트 간부 얘기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브랜드들이 어떻게든지 뭔가 좀 이렇게 바닥을 버티려고.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 바닥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특히 뒷부분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다르게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주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